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AI 업계를 그냥 통째로 긴장시킨 낸다 보고서입니다. 아, 그 보고서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시작부터 가장 좀 충격적인 내용 먼저 던져볼게요. 기업들이 정말 야심차게 도입한 생성형 AI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중에서 무려 95%가 실제 돈이 되는 결과,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재무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95%요? 와, 네, 이 숫자는 그냥 뭐 놀라운 통계 이걸 넘어서요. 혹시 당신이 지금 구상 중인 AI 투자 전략이나 아니면 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기대치를 아예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강력한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또 이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AI 미래, 또 당신의 비즈니스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고서 발표 직후에 시장 반응도 진짜 매서웠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반응이 왔죠. 나스닥 지수가 1.4% 하락했고요. 팔란티어 같은 그런 대표적인 AI 기업 주가는 무려 9% 이상, 암홀딩스도 5% 넘게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시죠? 네, 그 반응의 강도 자체가 이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실적이 좀 안 좋네 이런 수준의 걱정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 정도가 아니었다. 네. 생성형 AI가 거의 모든 산업을 뒤바꿀 거다. 이런 거의 뭐 신화 같은 기대감이 엄청 낮잖아요. 근데 그 핵심적인 믿음에 그냥 정면으로 이문을 던진 거니까요.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핵심 믿음에 대한 의문. 정말로 AI가 단기간에 기업 수익성을 그렇게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니까요. 이건 뭐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니라 기업 가치 평가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장 반응이 그렇게 격렬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워낙 컸으니까, 그만큼 실망감도 컸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이 논란의 중심에 선 보고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보고서를 낸 난다라는 곳, 여기는 MIT 미디어랩 출신 연구자들이 설립한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들이 쓴 연구 방법론도 보니까 꽤 공들인 티가 나요.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자 52명이랑 심층 인터뷰를 했고 또 이미 공개된 300개 넘는 AI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했고요. 오, 꽤 많이 했네요. 네, 거기에다가 기업 리더 15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쓴 게 아니고 여러 각도에서 좀 교차 검증하려고 노력한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한 접근 방식을 썼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만해요. 인터뷰로는 좀 질적인 깊이를 더하고, 공개 데이터 분석으로 양적인 범위를 확보하고, 또 설문조사로는 특정 질문에 대한 통계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려고 한 거겠죠. 네네. 이런 다각적인 접근은 아무래도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겁니다. 물론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들의 어떤 잠재적인 이해관계,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하지만 연구 설계 자체는 좀 탄탄하게 하려고 애쓴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결과 나온 핵심 결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파일럿, 그러니까 시험 단계는 성공적으로 통과했는데 이걸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했을 때 측정 가능한 가치,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무이익으로 명확하게 이어진 경우가 고작 5%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5%. 네,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AI가 뭐 마케팅 혁신이나 신제품 개발 이런 화려한 분야에서 큰 성과 낼 거다 이렇게 기대했을 텐데 정작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곳은 의외로 백오피스 업무,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는 행정이나 지원 업무였다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이 진짜 흥미롭죠. 예를 들면 뭐 외부 컨설팅 회사나 BPO 업체에 주던 비용을 줄였다. 이런 효과들이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 파일럿 성공이랑 실제 재무 성과 창출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제한된 환경에서 특정 기능만 테스트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이건 비교적 성공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파일럿은 잘 되죠, 보통. 네. 근데 그 기술을 기존의 복잡한 업무 시스템하고 통합하고 또 조직 문화에 안착시키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측정 가능한 돈 되는 이익, ROI를 만들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라는 걸 이 보고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른 차원의 도전이다. 그리고 백오피스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현재 생성형 AI 기술이 아직은 뭐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명확한 규칙이나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가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좀 더 강점을 보인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외부 용역 비용 같은 비용 절감 효과는 있었다면서 보고서에서는 AI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직원 수 감축 효과는 미미했다. 이렇게 분석했잖아요. 이게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은 줄었는데 사람은 그대로다. 그럼 그 절감된 비용은 정확히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비용 절감하고 인력 감축이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외부 컨설팅 회사에 맡겼던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AI 도움 받아서 내부 직원이 직접 하게 되면 컨설팅 비용은 줄어들 수 있죠. 아, 그렇죠. 외주 비용이 주는군요. 네. 근데 그 직원이 해고되는 게 아니라 AI 활용 능력을 갖춰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다른 업무에 투입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BPO 업체에 맡겼던 단순 데이터 입력이나 고객 문의 처리 일부를 AI가 대체하면서 관련 비용은 줄어들지만 내부 직원들은 AI가 못하는 더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뭐 고객 관계 강화 이런 데 집중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역할의 변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특정 업무를 대체하면서 비용을 줄이긴 하지만 사람인 직원은 해고되기보다는 역할이 바뀌거나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양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 결과는 AI 도입이 곧바로 뭐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비관론이나 반대로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바로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지나친 낙관론, 이 모두를 좀 경계해야 한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 역할 재정의가 더 현실적인 방향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인 방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업무 자동화가 인력 대체와 꼭 같은 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역할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95%의 프로젝트들 왜 재무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그 핵심 원인, 보고서가 가장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은 바로 맥락 인식,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부족이었습니다. 아, 맥락 인식이요? 네, 쉽게 말해서 AI가 대화의 흐름이나 주어진 상황의 미묘한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방금 했던 말 기억 못하고 계속 같은 질문 반복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그 맥락 인식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죠.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게 진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객 관리 CRM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고객이 바로 어제 제품 결함 때문에 엄청 화를 내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 맥락을 전혀 모르는 AI 챗봇이 오늘 그 고객한테 신제품 출시 기념 할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끔찍하네요. 네, 고객은 진짜 불가치화를 낼 거고 기업 이미지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이런 식의 맥락 없는 상호작용은 고객 경험을 완전히 망치고 결국 비즈니스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정말 끔찍한 상황이네요. 실제로 보고서에 참여했던 기업 리더들의 60에서 70% 정도가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AI가 내가 준 피드백을 통해서 배우질 않는다. 매번 대화나 작업 시작할 때마다 관련된 배경 정보를 수동으로 일일이 다시 넣어줘야 한다. 이런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거죠. 네, 그게 현실인 거죠. 이건 뭐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을 정말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당신도 AI 도구 쓰면서 아니 방금 내가 말했잖아 혹은 왜 이걸 기억 못해 하고 답답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면 이 맥락인식 부족이 왜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인지 더 명확해져요. 네. 단순 반복 작업, 예를 들어 긴 문서를 몇 줄로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뭐 표준적인 이메일 초안 작성하는 정도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맥락 의존도가 낮아요. 이전 대화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 못해도 그럭저럭 쓸만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가능하죠. 네. 하지만 기업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복잡한 업무들, 뭐 전략 기획이라든지 섬세한 고객 협상, 위기 상황 대응, 신규 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은요. 과거 이력, 현재 상황, 미래 목표, 관련자들 감정 상태 같은 수많은 비정형적이고 동적인 맥락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거든요. 필수적이다. 네. 보고서에서도 이런 복잡한 고객 관리 업무 같은데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딱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10% 미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현재 주류를 이루는 범용 거대 언어 모델, LLM 기반의 생성형 AI의 근본적인 한계일 수 있다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모든 산업, 모든 기업, 모든 업무에 고유하고 복잡한 맥락을 다 이해하고 최적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범용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군요. 산업별, 부서별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나마 일부 긍정적인 성과, 비록 5% 안에 들긴 했지만 이게 나타난 산업 분야로는 미디어 통신, 전문 서비스, 헬스케어, 소비재, 금융 이런 곳들이 언급됐어요. 이들 산업은 뭔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텍스트 기반 데이터가 많거나 초기 적응할 만한 명확한 사용 사례가 있는 곳들이죠. 아하, 반면에 에너지나 소재 산업 같은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도입 사례나 성과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하고요. 네, 산업별 차이가 나타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미디어 통신 분야는 만들어야 할 컨텐츠, 기사나 스크립트, 광고 문구 같은 게 많고 전문 서비스, 컨설팅이나 법률 같은 데는 방대한 양의 문서 분석이나 리서치 지원에 AI를 쓰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을 수 있죠. 텍스트 기반 데이터가 많다. 네, 텍스트 기반 데이터가 풍부하고 AI가 비교적 명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초기 사용 사례들이 존재하는 거죠. 헬스케어 역시 방대한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진단 보조나 신약 개발 연구 같이 잠재력이 큰 분야고요. 반면에 에너지나 소재 산업은 물리적인 공정 관리가 중요하고 다루는 데이터 형태가 텍스트보다는 센서 데이터나 공정 데이터 같은 비정형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안전이나 규제 문제가 매우 엄격해서 AI 도입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렇군요. 부서별 활용도도 차이가 있었죠. 영업이나 마케팅 부서에서 가장 활발하게 AI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반면에 재무나 구매 부문처럼 정확성, 규제 준수 이런 게 극도로 중요한 부서에서는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어느 부서에서 활용하든 그 방식이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대부분 단순 보고서 요약이나 이메일 초안 작성 같은 보조적인 업무에 머물렀고 앞서 강조했듯이 실제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복잡한 고객 관리나 전략 수립 같은 영역에서는 활용이 10% 미만에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무나 구매 부문의 도입이 더딘 건 이해가 가요. 숫자의 정확성이 생명이고 작은 오류 하나가 엄청난 재무적 손실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검증 안 된 신기술 도입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네,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렇죠. 영업 마케팅 부서가 비교적 활발했던 건 아무래도 고객과의 소통 빈도가 높고 콘텐츠 생성이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용인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산업이나 부서든 간에 AI를 도입하는 시도 자체는 많았을지 몰라도 그게 실질적인 측정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공통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공통적인 어려움. 네. 즉, AI를 쓴다는 사실 자체보다 AI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훨씬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5%에 들기 위해서 보고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특히 3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합니다. 첫째, 범용 모델 그냥 쓰지 말고 각 조직의 고유한 데이터랑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AI를 맞춤형으로 학습, 파인 튜닝 시켜야 한다. 맞춤형 학습. 중요하죠. 둘째,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맥락이의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단순히 AI 솔루션 도입하는 거 넘어서 외부 전문 파트너랑 긴밀하게 협력해서 AI를 현장의 실제 업무 흐름 속에 깊숙이 통합, 딥 인테그레이션 시켜야 한다. 네, 깊은 통합.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 성공 조건들, 특히 전문 벤더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메시지가요, 이 보고서를 발표한 난다. 이 회사 자체가 바로
그런 맞춤형 솔루션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점과 연결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죠. 아, 그 부분. 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이 보고서가 난다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약간 고도의 마케팅 전략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어떤 연구 결과든 발표 주체의 잠재적인 이해관계에서 100%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난다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자기들 비즈니스 모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말했는가보다는 무엇을 말했는가라고 생각해요. 난다의 마케팅 의도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고서가 제기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생성형 AI의 맥락 이해 부족,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복잡성, 명확한 ROI 증명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미 난다 보고서 나오기 전부터 업계 전문가들이나 실제 AI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고 있던 실질적인 난제들이거든요. 이미 있던 문제들이다. 네. 즉, 난다가 이 문제들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 문제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중요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보고서 결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보고서가 던지고 있는 핵심 문제의식, 즉 현재의 범용 생성형 AI를 기업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메시지 자체는 경청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 자체는 타당하다. 네, 단순히 난다가 팔고 싶은 거 홍보하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난다 보고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생성형 AI, 분명 개인 사용자들한테는 글쓰기, 코딩 보조, 아이디어 내는 거 등등 다방면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 레벨에서는 정말 유용하죠. 네. 하지만 이게 기업 환경 안으로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적, 운영적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거일 겁니다. 현재 명확하게 드러난 맥락 인식 부족이나 통합의 어려움 같은 이런 한계점들, 이게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시적인 성장통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생성형 AI가 기업 환경 전체를 혁신할 거라는 초기의 기대 자체가 좀 과장됐고 그 영향력이 특정 영역에 제한될 수도 있다는 좀 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몇 년간 AI 업계와 또 이걸 도입하려는 모든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가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조직 맞춤형 학습과 현장 깊숙한 통합, 그렇게 강조했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만약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면 앞으로 기업 환경에서 진정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AI는 현재 우리가 열광하는 거대한 범용 모델 하나가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one size fits all이 아닐 것이다. 네, 오히려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이 가진 고유한 문제와 데이터, 그리고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에 딱 맞춰서 고도로 전문화되고 highly specialized 기업 내부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며 deeply integrated,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개선되는 그런 AI 솔루션들, 이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더 전문화되고 통합된 솔루션. 네, 만약 그렇다면 현재 많은 AI 공격업체들이 내세우는 하나의 모델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접근 방식은 결국 명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의 AI, 또 어떤 방식의 통합이 가장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난다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자 앞으로 당신이 AI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